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체와 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체와 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명리학에서는 적용하고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행의 체와 용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동양 철학에서 체와 용의 관계는 어, 본질과 작용 또는 근본과 현상 또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이것은 유가, 도가, 불가 그리고 음양 오행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글자에서 보듯이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 활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체와 용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체는 본체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용은 쓰임이니까 곧 작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체가 어떤 근본적인 근본을 이야기한다면 용은 그 근본이 현상으로 다 드러난 것 또는 내부가 본이라고 한다면 외부가 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의미하는데 이 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에서 드러나는 작용, 실질적인 기능과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은 나는 천승민이라고 하는 여자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어, 본질적인 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용으로 쓰이는 것은 강사로서 그렇죠? 천승민이라고 하는 인간이고 여자이고 뭐 60대의 여자인데 그것은 모든 일간이 일반화된 얘기지만 그것은 다 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존재이고 사물이지만 그것이 활용되고 쓰이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쓰임이 강의하는 교수 이런 쓰임이 바로 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로 얘기한다면 수로서 예를 들어 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예요, 액체. 그렇죠? 음, 그래서 변함없는 물 그 자체가 속성이고 이 속성이 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이렇게 응집력이 있는 거죠. 그 모이는 성질이고 이렇게 응집력인 거예요. 그리고 차고 어, 그리고 음에 속하고 이런 건데 어, 그런 물의 속성이 그 본체가 어, 용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그 물은 흐르지 않으면 물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용은 흐르는 거니까. 또 겨울이면 얼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에는 기체가 돼서 증발하는 작용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용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리고 사람으로 비교를 했을 때 군자다. 그러면 군자의 그 군자의 상의 그 체는 인의 예지라는 도덕적 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군자의 체라고 한다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불성의 이 체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죠. 불심. 근데 그 용은 그 마음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비를 실천하는 행동으로서 그것이 쓰임이 있어야 그게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체와 용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체와 용의 그 상호작용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체와 용은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긴밀하죠. 손바닥, 손등 이런 것은 체지만 이 손의 용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뭔가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용이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뭘 잡을 수도 있고, 뭘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 손으로서의 손이 할 수 있는 일들, 그 행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용이라는 거죠. 체는 이 용의 근본으로서 이 체가 없으면 용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체가 없으면 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물이 흐르지를 못하거나 그렇죠? 또는 얼지 않는다든가 증발하는 작용 이런 용해 작용이 없다면 그 본체가 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체가 있으면 그 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용은 어, 체와 용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분법으로 딱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체와 용이다. 예를 들면 도덕적 본성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선한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선한 행동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냥 본성이 선하지 않은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의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흐르는 작용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물이 없는데 뭐가 흐르겠어요? 본체가 없는데. 그러므로 용은 바로 체의 드러납니다. 용이라는 것은 그 체를 드러내는 거다. 이런 의미죠. 체는 용을 통해서만 드러나므로 그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용이 없으면 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는 용을 통해서만 드러나므로 만약에 용이 없다면 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실제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음만 맨날 나는 선한 사람이 하고 그 행동이 선한 행동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다. 채용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 체와 용은 상호 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용이 쌓이면 체가 될 수 있고 체가 될 수 있다. 용이 쌓이면 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뭔가 강의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본래 처음부터 강의를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 쓰임을 나는 용으로서 쓰임을 나는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뭔가 강의를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떤 어, 나의 이러한 그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어, 깨달음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누군가한테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쌓여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천승민이라는 사람은 용으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계속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인 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뭐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어떻게 도둑질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도둑놈이 될 수 있고 사기꾼도 처음부터 사기꾼이 아니고 한두 번 사기 치다 보니 계속 사기를 쳐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사기꾼이 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채용은 서로 상호 변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채용의 관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의 채와 용을 살펴보면 유교에서도 도와 덕의 관계로 채와 용을 설명하는데 도라는 것은 하늘의 원리이자 인간이 따라야 할 근본적인 법칙이 바로 도라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길도자 변함없는 법칙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법칙인 거죠. 덕이라는 것은 도를 실천하는 방식인 거죠. 그 인간이 따라야 할 근본적인 법칙이 도라면 덕이라는 것은 도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인의, 예지 등의 도덕적 행위가 바로 덕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용이 되는 거죠. 즉 도덕적 본성이 체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용으로서 작용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를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긴다 라고 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불가에서의 체와 용을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체와 용을 공과 색의 관계로 보았어요. 그래서 공을 채로 본 거예요. 비었다, 다 허상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공허한 상태다. 모든 것이 본래가 실체가 없는 공한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체예요. 불가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용으로서 이 색이란 이 공의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즉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이지만 공이 드러나는 방식이 곧 현상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렵네요. 그쵸? 불교에서의 체용은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인데 그 허망한 공이 드러나는 방식이나 행위가 바로 이 세상의 현상계다. 그러니까는 다 뭔가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채용은 불가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 도가에서의 채용을 한번 살펴보면 도가에서는 채와 용을 도와 덕의 관계로 설명한다. 아까 육아도 같은 내용이었죠. 육아도 천도의 법칙을 도라 하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를 덕으로서 따르는 행위를 덕이라고 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도가에서 체화용은 도와 덕. 그죠? 유가에서는 여기서 뭐랬어요? 여기서도 도와 덕. 유교에서도 도와 덕의 관계를 채용을 설명했는데 도가에서도 체화용을 도와 덕의 관계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도는 체고, 체는 만물의 근원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도는 용으로서 덕이죠, 도가 아니고. 자, 덕은 도가 만물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는 만물을 낳고, 그러니까 이 도는 뭐야? 자연 법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달과 별과 해가 끊임없이 예,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도는 낮과 밤, 주야, 사계절을 통해서 만물을 낳고, 그리고 덕은 이 만물을 기른다. 만물을 낳았으면 잘 길러야죠. 그래서 기르는 것도 누가 기르는 거예요? 만물을 낳은 도가 기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기른다 라고 하여 도와 덕의 관계를 체화용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양오행에서의 체화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음양오행에서의 체화용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음양은 음과 양의 균형 잡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체인 거죠. 그건 뭐예요? 태극이죠, 태극. 그 태극에 이렇게 음양이 하나로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 이게 본체예요, 본체. 그리고 이것이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이렇게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은 바로 이게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양은 체이고 오행은 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체는 목화 토 금수의 속성이고 그런 음양의 체는 음과 양이 규정 잡혀 있는 그 자체가 체이고 또 그것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이 용이다. 음과 양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는 것이 용이라고 한 거고, 또 오행의 체는 목화 토금수의 속성 그 자체가 체라고 하면 용은 그것들이 상생과 상극을 통하여 드러나는 변화를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일단 음양의 그 체는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는 태극이고 이 음양의 용은 주야 낮과 밤과 사계절의 순환, 변화하는 순환, 그것이 음이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가 음이 되었다 양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이 순환은 오행의 순환이 아니고 음양의 순환인 거죠. 그래서 음양의 체화용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음양에서 파생된 거죠. 음양에서 음과 양이 음이 됐다 양이 되는 그 과정에서 목과 금의 생겨나서 오행이 된 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음양은 체가 되고 오행은 용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굳이 오행 하나를 놓고 체용을 이야기한다면 오행의 5가지 오행 그 자체는 체가 되고, 그렇죠? 그 5가지 자체가 체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오행들이 서로 상생상극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가 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목의 체는 성장하는 속성이고 목의 체는 이렇게 수직운동과 이렇게 수평운동을 하는 움직이는 속성이라는 거죠.
이게 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은 실제로 나무가 자라나서 자라나거나 계속 자라나거나 또 사람이 학문을 익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목의 오행은 목의 오행의 체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성장하는 속성, 그렇죠? 곡직의 운동성이 바로 체죠. 근데 그 용은 실제로 나무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죠. 일단 자라나는 것. 사람으로 비유한다면은 무럭무럭 뭐예요? 속성이 체가 성장하는 생명체들은 다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죠. 거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이 용인데 사람으로 비유하면 학문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학문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학문을 익히는 과정이 뭐예요? 용이라는 거죠. 학문을 익히는 과정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의 체였어요. 목의 체와 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체는 성장하는 속성이 체고 용은 실제로 성장하는 것, 나무가 자라나는 것. 사람으로 비유하면 배우고 익히는 것. 용으로 치면 사람이 체라면 그러니까 목형의 일간이라면 목형의 사람을 비유한다면 사람은 체고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학문을 익히는 길을 좋아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을 바로 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용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체로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도 한번 또 조금 더 한번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목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자라나고 그쵸? 성장하는 그런 속성의 체질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잘 쓰이려면 그런 속성을 잘 쓰려면은 용으로서 쓰이려면 실제로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 거고 그런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배우고 익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화의체는 상승하고 확산하는 성질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무의 체는 성장하는 속성이라고 하면 체는 상승하면서 옆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확산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쓰임의 용은 열정적이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행동이다. 여기서 열정적이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행동. 이거는 뭐예요? 무언가를 이루려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죠. 태양의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태양은 모든 만물을 다 양육시키려고 하는 그 생명들을 다 길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그렇죠? 그러한 열정을 그러한 것으로서 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쓰임이 이루려는 것, 뭘 이루려고 하는 것, 목의 생명체들, 만물의 생명체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멀리 확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품어서 다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그 쓰임이다. 화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열로 작용하고 있는 정화는 용이 뭘까요? 정화도 상승하고 확산하는 성질은 똑같아요. 화이기 때문에. 근데 용이 달라요.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용은 생명체를 살려서 기르려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고 열이기 때문에 이 정화의 용은 뭐냐면 금을 재련시켜서 다듬어서 기물로 만들고 만물을 말려 죽여서 말려가지고 가공해서 그렇죠? 인간에게 이롭게 쓸 수 있는 뭐 약재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와 용을. 그리고 토는 토의 체는 중심, 균형, 포용 또는 물질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즉 이 토라는 것은 바로 변화의 중심이 되어 다른 오행을 조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질은 중화지기, 그렇죠? 체죠, 체. 체의 성질은 중화지기, 조율하는 성질이라면 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조율하는 성질이나 중화지기의 그런 성품의 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고 조화시키고 수용하고 생명력 등을 제공함으로 만물을 길러내고 지탱하는 힘으로 어떤 작용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 자체는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의 본체이고 용은 땅에서 목을 자라게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토 자체는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의 본체. 토의 본체는 수와 목금을 다 품고 있죠. 수와 목금의 그러한 그 속성으로 만들어진 게 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토의 체라고 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 받아들인 수와 목금을 그 수와 목금에 의해서 그에 따른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지도자가 사람들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의 체는 결정력, 강함, 단단함, 절제 등인데 용은 절제, 정리, 단절, 응집력을 통찰하여 질서를 만들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적으로는 법, 규율, 판단력, 지도력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자, 예를 들면 금 자체가 단단하고 예리한 물질이죠. 이건 체예요.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은 것, 형체가 있는 것, 이것은 다 금이에요. 그게 금의 체예요. 근데 그 물질을 활용하여 물건을 자르고 정리하는 기능을 쓰면은 그게 용이라는 거죠. 물건을 자르고 정리하는 건 뭐예요? 톱이라든가 망치라든가, 그렇죠?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는 판사가 법을 적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 금의 체용에서 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견고한 물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단력이고 법과 규칙과 같은 지도력인데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판사가 법을 적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즉 금의 체는 어떤 딱딱 끊고 맺는 결정력이라든가 단단하게 굳은 것, 강한 것, 절제력, 이게 체라는 거죠. 근데 용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단절을 한다든가 또는 응집력을 딱 통해 갖고 아주 강하고 단단한 그런 정신력으로 질서를 딱 만들어낸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와 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 체는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수는 유연성, 그 다음에 순환하는 거 또는 어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바로 수의 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은 어떤 작용이니까 현상이고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러한 수의 지혜나 유연성, 순환, 생명의 원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로서 순환이나 저장, 지혜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물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을 감싸고 적응하며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유연한 사고, 깊은 사유, 감정의 흐름 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수의 체는 강물과 바다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고요하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계속 흐르는 존재라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체는. 근데 수의 용은 이 강물이 실질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땅을 윤택하게 적시고 또 이 흘러가는 물의 그런 기운으로서 배를 띄워서 움직이게 하고 또 수력 발전을 일으키는 기능, 이렇게 어떤 기능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학자가 지식을 축적하고 연구하여 후대에 전하는 역할과 같다. 이렇게 채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날 체와 용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철학에서는 이 존재론과 현상론, 본 자, 그 현대적 해석에서 체와 용의 개념을 한번 응용을 한다면 오늘날 체와 용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철학에서는 존재론과 현상론 그리고 본질과 실천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심리학에서는 내면적 성향과 외적 행동으로 교육학에서는 학문의 본질과 교수법으로 이렇게 체화용을 나눠볼 수 있죠. 또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철학과 경영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체화용의 개념은 본질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실천을 통하여 용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행의 채용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행의 채용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체는 오행의 용을 상생해 주는 것으로 체라는 것은 오행에서는 오행의 용을 상생해 주는 것이다. 그 오행의 용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수라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게 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본체에 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상으로 물이 실제로 흘렀을 때 이것을 수의 용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채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행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좀 합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미 수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이제 본질적인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수가 용으로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체라고 하는 것을 이 수의 본질로 보지 않고 이 오행에서는 명리학 오행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체를 이 용, 쓰임, 현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용을 생해주는 것을 우리가 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용의 관계에서 읽어보면 체는 오행의 용을 상생해 주는 것으로 용을 오행의 작용으로 보는 방법을 택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면 체란 오행을 유지하게 하는 본체를 말한다. 그래서 그냥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 그래서 본체라는 것은 용을 생해주는 것. 용을 꾸준히 용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그 속성을 계속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바로 본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 오행의 이 체가 그래서 없으면 그 오행의 작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오행의 작용을 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체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생해주는 본체가 없으면 용의 작용이 나무는 뭐예요? 성장하는 것이 이 체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자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용을 상생해주는 본체가 있어야 된다. 그 본체는 뭐예요? 수라는 거예요. 수. 수생목이 되어야만이 이 목이 용이 계속 이렇게 실제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를 체라는 것은 이 용을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본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본체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체는 원국의 사주 팔자에 내가 필요한 어떤 용신의 활용을 그것을 용의 그 신을 내가 꾸준히 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를 상생해주는 본체가 있어야 되는 본체가. 그래서 이 본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에서 내가 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활용하는 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이. 금이 없는 수는 용의 작용을 하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유구하지 못하고. 하지만 사주에 용이라고 하는 수가 없더라도 내가 금을 잘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금생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수가 오게 되면 이것을 금생수로서 용으로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국에 수도 없고 체도 없다면 운에서 수운이 오더라도 이 용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에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진 것이 오행의 채용 관계에서 본체와 용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다가 본자를 하나 더 넣는 게 좀 제목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와 용의 관계, 본체와 용의 관계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채용과 본체하고 그냥 채용과 본체와 용의 관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목이 용이라면 수가 바로 그 목의 체가 된다는 거고, 이 목이라고 하는 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생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수생목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개수가 드러나서 용으로 쓰이려면 체라고 하는 금이 있어야만이 이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이 있어야. 만약에 금이 없으면, 체가 없는 용은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흐르는 용의 쓰임이 바로 끝난다. 그냥 습기로 작용한다. 개수는 습기로 작용하게 돼요. 습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개수가 물이 흐르려면 체라고 하는 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부터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아주 기본 핵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지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계, 본체용의 관계, 이런 부분을, 본체와 용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령의 이제 팔품과 여기는 그렇게 해놨네요. 본체용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은 체로 본하고 체하고 굳이 나눌 필요 없고 본체와 용의 관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령의 팔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령은 그 계절이죠, 그렇죠? 계절에는 계절에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바람이 있어요. 북쪽 바람, 남쪽 바람, 동쪽 바람, 서쪽 바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이렇게 되면 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북동바람, 그렇죠? 여기는 동남풍, 그렇죠?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뭐예요? 서북풍, 그렇죠? 서북풍, 여기는 북서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이제 바람이 생기는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사계절 중에서도 24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24절기를 8개로 쪼개서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기후적 성품을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팔품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바람이지만 우리가 인간한테 부여된 기의 품수는 줄품자, 하늘에서 부여한 그런 기후의 성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이 팔품을 팔품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팔품은 하늘에서 내린 기후, 즉 절기상의 원령 오행이 사주 내에서 조화를 저는 이루었느냐, 또 그 팔품 오행, 하늘에서 내려온 임무의 그 오행의 그 각 8개의 팔품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팔품을 받았고, 그 팔품 오행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본체와 용을 잘 갖추고 있느냐,
그렇게 잘 갖추고 있으면 조화를 이룬 거고, 조화를 이루어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때에 맞게 늘 준비할 줄 알고 생각하고 계획할 줄 아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습관이 공적인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갖추게 되는 근본 어떤 어, 원인 제공을 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근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환경에 도움이 없으니 음, 내가 만약에 음, 간목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 기운을 받고 내가 월령에서 이걸 받았다. 그러면 이 간목의 기운이 내가 품고 있는 적성이면서 내 소질일 수가 있는데 이 적성과 소질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간목한테 필요한 개수의 수생목과 그쵸? 병화의 목생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 내 성품이나 내 자질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기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개수와 병화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환경의 도움이 없으면 간목이 혼자 어떻게 물도 없이 간목이 일어서서 클 것이고 하늘에서 태양이 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꽃을 피우고 무성하게 번질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게 태어난 거고 그 자체는 내가 재주와 재능이 없이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이 조화를 이룬 사주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주하고는 어, 생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IQ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EQ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해서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탓으로 남들보다 모든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바로 이 팔품이에요. 그러면 이 원령의 팔품이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신, 희신이라고 해요. 기뻐하는 신은 뭐예요? 이 원령의 팔품이 좋아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간목이라면 이 간목이 좋아하는 게 잘 크기 위해서는 개수하고 병화, 그렇죠? 이런 게 희신인 거죠. 이런 배합을 에, 에, 이러한 배합을 기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고 이것도 희신이 되지만 이거는 조화로서 갖추고 있고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더 보좌할 수 있는 것을 희신으로 갖추고 있으면 어, 상당히 뛰어난 사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간목이 계속 병화만 이거는 가장 필요한 거고 보호자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개수가 간목한테 마르지 않게끔 금으로서 이 개수를 계속 금생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용으로서 작용하려면 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에 의해서 금의 체에 의해서 금생수가 계속돼야 얘가 용으로서 수생목을 계속해서 흘러서 간목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수생목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그러면은 병화를 따라서 올곧게 잘 커서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럼 뿌리를 내리려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윤택한 토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내가 팔품이라면 개수와 병화는 조화를 이루는 꼭 필요한 그 본체와 용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개수가 마르지 않게 신금의 금생수를 해주고 간목이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위로 잘 클 수 있게끔 기토가 간목의 뿌리가 돼줘야만이 이 병화의 작용에 의해서 이 간목이 잘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총 5가지를 이루면 최고가 되는 거죠. 몸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5가지는 조화를 이루는 기본 3가지의 플러스 보호자 역할로 2개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2개가 합쳐진 거, 이것을 희신이라고 해요. 기뻐하는 것. 이게 있어서 기쁜 것. 그리고 그 당령에서 2개가 포함돼서 이 3개가 짝이 되는 것을 조화를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격국의 성패와 관계없이, 격국이 혹 성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소리죠. 경쟁자보다 항상 뒤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항상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앞서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화라는 것은 원령의 살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본체와 용을 이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의 이 수생목, 그렇죠? 본체. 그 다음에 이 간목이 묵생화, 활용하는 것. 그래서 개수, 본체와 그 다음에 활용하는 용을 용이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용은 기본적인 거는 간목 자체가 용이 되기 때문에 병화까지 간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개수 간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희신이란 이렇게 조화된 원령의 활품을 보좌하는 역할의 오행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풍 아까 얘기했죠. 동지에는 광막풍이 불고, 입춘에는 조풍이 불고, 춘분에는 명서풍이 불고, 입하에는 청명풍이 불고, 하지에는 경풍이 불고, 입추에는 양풍이 불고, 추분에는 창하풍이 불고, 입동에는 불주풍이 분다라는 내용이 이 원령사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가 팔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팔풍으로 바꿔서 사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팔풍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